네, 여러분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201페이지 그 적출사항 7번 우리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법인세 우리 문제 2번, 문제 3번 통틀어서 우리 그 큰 주제 4개 있다고 했죠. 좀 이제 풀이할 때 이론적인 내용도 많이 알아야 되고 실제 계산 과정도 좀 꼼꼼하게 단계별로 탁탁 공부해야 되는 그게 뭐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뭐 접대비, 그리고 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쪽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 영업용 우리 승용차 있죠. 승용차 그 승용차 관련 비용 계산하는 거 그것도 이제 크잖아요. 꽤 단계 외워야 될 것도 좀 있고 단계별로 뭐 5년 강제 상각이다 뭐 이런 거 단계별로 착착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뭐 4개, 5개 정도가 이론 정리도 깔끔하게 우리가 이제 좀 많이 해야 되고 문제 풀이하는 것도 예제를 통해서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주제들이 다른 주제들은 뭐 이론 정리만 잘 돼 있고 연습만 조금만 하면은 실전에서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실제 뭐 계산 과정이 그래 복잡한 문제들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말한 친구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접대비,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뭐 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이런 것들은 이론 정리도 중요하고 이론적인 정리를 일단 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 기출되는 유형을 예제로서 여러 번 풀어가지고 풀이 과정 자체를 좀 이제 익혀야 돼요. 스텝별로.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도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자 함께 가보시죠. 감가상각비는 여기 보면 교재에서도 꽤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제가 설명을 여러분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이제 기본 이론부터 정리를 할 거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방금 말한 5주제 있죠. 큰 친구들. 여러분 이 친구들을 물론 다 하면 제일 좋아요.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면 제일 좋지만 이 5개는 각 주제별로 여러분 꽤 시간을 다 투자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요 5개 말고 다른 것들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좀 빨리빨리 우리가 쳐내면서 공부할 수 있죠. 그 영상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주제별로 섭렵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할 때 일단 한 주제, 지금 적출사항 뭐 이런 기준, 적출사항, 문항 이런 기준들로 지금 말한 5개는 그 덩치가 큰 애들이니까 덩치가 작은 애들부터 이렇게 섭렵하고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그게. 정리하고 나서 큰 친구들은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개를 끝까지 다 가면 그게 물론 베스트, 최고고. 물론 이 5개 중에 다 못 가고 한 3개 정도까지 소화하고 앞으로 돌아가서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자잘한 친구들 있죠? 잔잘한 친구들 앞에 있는 그 5개 주제 말고 다른 친구들의 공부를 해야 돼요, 당연히. 하고 지금 말한 굵직굵직한 친구들은 다 하면 좋지만 일단 잔잔한 걸 마스터하고 나서 이 나머지 5개를 일단 뭐 자기가 임의로 순서를 정해요. 왜냐면 이 5개는 다 잘 나오는 애들이야. 그래서 뭐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뭐 접대비,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보다 요 먼저 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부터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 마지막에 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이 정도 느낌으로 이 정도 순번으로 하시면은 뭐 한 3개 정도까지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이 주제 순번들 했을 때. 자, 하시고 나머지 예를 들면 마지막 2개 주제에 잘 못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제가 그 중간중간에 계속 알려드리잖아요. 팁 아닌 팁을 우리끼리만 합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난 접대비를 예를 들어 안 했어. 그래서 난 이 문제를 풀 수 없어. 못 풀어요. 예를 들면 그래도 그냥 뭘 적는 거예요. 아 접대비 한도 초과 나왔겠지. 여러분 지금 말 가서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이런 팁을 쓸 수 있는 상황이 행복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얼마인지 모르지 계산 안 했으니까 얼마인지 몰라. 그리고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송금불산입입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 계정 과목입니다. 과목명은 접대비 한도 초과입니다. 그리고 소득 처분은 기타 사유 유출입니다. 교수님 요거 3개는 제가 안답니다. 부분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물론 접대비 뭐 앞에 한도시부인 앞에 있는 뭐 직부인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걸 뭐 내가 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못 맞겠지 점수를. 하지만 지금 간절하게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모든 주제를 다 하면 물론 완벽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내가 좀 놓쳤다 내가 세세하게 공부 못했다 이런 주제들이더라도 제 강의 들으시면은 중간중간에 제가 와 우리 이건 그냥 씁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그거는 이제 거기는 쓰고 이제 다른 걸 하시면 돼. 그럼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정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 이것만 들으면은 얘는 뭐 정식으로 강의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하잖아요, 그죠? 다 강의를 시간을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시간 많이 투자해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분들도 많잖아 우리는. 그렇죠? 뭐 야근하고 업무에 치이시니까 그러니까 가능하시면은 뭐 다 하면 좋지만 시간적으로 뭐 그렇게 노력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면은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드리는 팁도 잘 내 것으로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시험 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204페이지 갈게요. 이론 정리부터 천천히 해가겠습니다. 이론 정리 감가상각비 게요. 감가상각이란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 방법에 따라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거 회계에서 나오는 정의죠, 이게. 자, 회계에서는 감가상각 방법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합리적이면 된다라고 하고 있어, 회계에서는.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에 대한 추정. 그러니까 뭐 이 정도겠지라는 추정 인정한다는 거야.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야 뭐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뭐 이중체감법이든 뭐 생산량 비례법이든 합리적이라고 네가 판단하는 걸로 해. 그리고 내용 연수 몇 년으로 할지 이 유형자산의 뭐 잔존 가치는 얼마인지는 네가 한번 추정해. 얼마인지 예상해서 그 추정가액을 바탕으로 시작해 그냥 감가상각을. 합리적인 배분에 의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배분만 하면 됩니다. 취득가액을. 잔존가액 뺀 금액이지만 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죠.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계실무에서 많이 했죠? 요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다라고 하죠. 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배분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세법에서는 뭐? 세법에서는 일정 상각 범위까지만 송금으로 인정하고 감가상각 방법의 선택도 제한해요. 뭐 그냥 네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무거나 해도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딱 규정을 해줬어요. 뭐 건물은 무조건 정액법 이런 식으로.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빨간색이 여러분 사실 세법적인 입장이니까 위에 검정색 부분은 회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야. 근데 세법하고 비교를 하라는 거야. 회계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오케이 뭐 딱히 이걸 규제할 이유는 없어 이런 느낌이고 세법에서는 이게 송금 항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업종별로 또는 회사별로 너무 천차만별로 이렇게 재량을 주게 되면은 세법적인 어떤 일관성이나 이런 게 좀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적용할 때 세법을 적용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틀에 가두려고 합니다. 감가상각에 대해서 틀을 만드는 거예요. 획일적인 틀로 만듭니다. 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고 볼게요. 어떤 자산을 상각할 것이냐? 일단 여러분 무형자산은 뭐 무형자산도 여기 나오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무형자산은 뭐 굳이 안 나오니까 출제되지 않으니까 그냥 유형자산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당연히 무형자산도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재고자산이 나오거나 이러니까 재고자산 이런 게 아니라 유형자산, 삼각자산, 유형자산을 삼각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앞에 뭐 사업용이라고 붙어 있죠. 우리가 회사가 사업에 쓸 유형자산만 내가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할 수 있어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어때? 업무무관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업무 무관한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야.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세법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이어집니까? 그쵸? 우리가 업무 무관 비용 한번 가볼게요. 제가 지금 페이지는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204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자, 업무 무관 비용 페이지를 찾아봅시다.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찾았어. 자, 탁 찍었는데 그냥 들어왔네요. 180페이지 보세요. 180페이지. 180페이지가 뭐냐면 업무하고 무관한 자산을 회사가 갖고 있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 대표이사가 갖고 놀 요트 이런 거 떠올리면 돼. 그게 유형자산이죠. 그죠? 그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물론 업무무관 가직금도 업무무관 자산이고요. 자, 업무무관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관련한 비용을 우린 정리를 했어. 자, 보시면은 3번 보세요. 업무무관 자산의 감가상각비 요거 어때? 전액 송금 불산 유보였지. 시부인 따위 하지 않는 거야. 시부인 받을 자격이 없거든. 왜? 여러분 일단 시부인은 뭐죠? 한도 금액까지는 송금을 시인해준다.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거는 부인한다. 그게 바로 시부인입니다. 시인 혹은 부인한다라고 해서 시부인한다라고 해요. 뭐 시부인 대상에 자격이 없는 거야. 왜? 업무 무관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뭐? 일단 업무 무관 자산이 방금 뭐라고 보고 왔죠? 업무 무관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가 장부에는
근데 했다는 거지. 감가상각비를 올렸다는 거야. 근데 세법은 딱 보는 거. 세법 입장은 뭐? 야, 너 그거 왜 상각비, 감가상각 왜 했냐? 그건 감가상각 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감가상각비 전체를 송금물산입 유보라고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뭐 처분하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니까 그때 비용 인정되겠지. 감가상각으로 나눠서 이렇게 매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그 뜻이라고 했죠. 제가 여기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이어서 우리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항상. 자, 205페이지였나요? 204페이지였나? 자, 우리 확인했고 204페이지. 맞죠? 그러니까 업무 무관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야. 그러니까 방금 보고 온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가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 그럼 뭐? 전액 송금 불산입 유보. 됐죠?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3번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부인 세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법, 우리가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이라는 게 결국 시부인하는 거거든. 감가상각비를 어디까지 인정한 특정 금액, 한도 금액까지는 인정하고 초과하는 게 있다면 부인하겠다라고 했죠. 보세요.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있대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따가 조금 추가적인 조정 같은 거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러프하게 그냥 이제 거칠게 말하면은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를 B라고 하고 세법상 한도 금액은 요거를 세법상 한도액을 우리는 상각 범위액이라고 합니다. 범위를 그냥 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0에서부터 범위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요게 0이죠. 0에서부터 한도. 그래서 우리는 이 범위 안에 있는 금액만 송금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범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도 안에 있는 범위를 말하는 거야.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됐죠? 한도. 삼각 범위액. 삼각할 수 있는 한도 내 범위 안에 있는 금액 이런 뜻이죠. 세무조정 어때요, 여러분? 한도 초과 시 예를 들어서 회사는 100원을 계상했는데 한도는 70원이래요. 그럼 30원이 한도 초과죠? 그럼 송금불산이 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30원 플러스 유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보니까 요거 어디에 계속 쌓여 있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들어가서 유보 관리하는 표잖아. 그 자적 을표가 유보하는 관리하는 표의 하나의 항목으로 계속 남아 있겠지. 플러스 30으로. 그러다가 내년 혹은 내후년 계속 시간이 미래에 어떤 특정 시점에 한도 여유가 생겼대. 그러면은 그 여유를 한도로 이제 송금 산입으로 추인하면 돼요.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만약에 내년에 여유가 20원이 생겼다. 그러면 어때요? 송금 산입 20. 10원이 남았죠? 그 후에 또 내후년에 여유가 이제 막 20원이 또 생겼다. 그럼 어때요? 지금 10원이 남아 있죠? 10원이 남아 있으니까 그 전액을 이제 한도가 넉넉하잖아. 20원이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원을 전부 다 갖고 와도 되지. 이렇게 해서 추인하는 거예요. 30원 생겼고 30원이 이렇게 플러스 유보가 됐다. 내년에 여유가 20. 그러니까 시인 부족액이라고 합니다. 시인 부족. 시인하는데 우리가 한도 내의 여유가 있는 만큼 공간, 여유 공간 20이 여유가 생겼어. 그러면 30원 중에 여유 생긴 만큼 갖고 와서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 또 한 1년이 더 지났어. 또 여유가 뭐 20원, 30원 생겼다고 해봐. 여유 공간을 한도로 추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원이 남아 있으니까 송금산입 10원 추인해서 전액 이제 추인되는 거지. 요렇게 가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첫 해에 만약에 회사는 뭐 50원을 계상했는데 여유가 100원이 있대요. 그럼 어때? 이게 바로 여유 50원이 이제 생기는 거지. 이렇다면은. 맞죠? 여유, 시인 부족액, 시인 부족, 한도 미달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세무조정이 없어요. 왜? 감가상각은 여러분 결산조정 사항이야. 결산조정 사항은 뭐죠, 여러분? 회사가 결산할 때, 즉 결산할 때 장부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산조정 사항은 결산할 때 장부에 기입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손익계산서 혹은 재무상태표에다가 그거를 결산 시에 장부에 내가 적어 넣었다. 이게 결산조정이에요. 뭐라고? 손익계산서에 그러니까 장부에 회계상 장부에다가 그거를 적어 넣었다는 거야. 그 특정 사항에 대해서 비용으로 계산했다는 거지. 그죠? 그럴 때는 세법은 어떻게 한다? 그래, 그건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네가 그렇게 선택할 문제야. 네가 장부에 언제 계상할지 네 선택이다. 그런데 한도를 넘어서지는 마. 이거예요, 세법은.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회사야 네가 알아서 장부에 네 하고 싶을 대로 해.
그런데 한도 나는 네가 계산하는 건 자유인데 한도 금액은 있다. 이 안에서만 네가 자유롭게 해라. 만약에 이걸 넘어서 네가 비용으로 계산하면은 나는 넘어서는 만큼은 송금 불산입할게. 이게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뭐 잠깐 말씀드리면 신고 조정 사항은 뭐예요? 신고 조정 사항은 야, 너 결산할 때 이걸 했든 안 했든 이 금액은 무조건 뭐다? 법인세법상 이 금액은 여기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매출원가가 100원이야.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70원만 적었대요. 뭐 실수든 고의든. 그런데 이걸 확인하면 어떡해요? 송금사 야 매출원가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네가 선택할 게 아니야. 물건을 팔았고 그뭐 사라진 물건, 판매된 물건의 원가가 100원이잖아. 매출원가 100원 무조건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가 실수든 고의든 70원만 왜 했냐? 그럼 송금산입 30원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신고 조정 사항이에요. 알겠죠? 회사가 정상적으로 신고 조정 사항에 맞춰서 했다면 더 건드릴 게 없겠지. 그런데 신고 조정 사항인데 회사가 덜 했어. 그럼 추가적으로 송금 산입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됐죠? 뭐 그거 당연히 여러분 기준 금액이 있는데 그걸 넘어섰다면 그건 당연히 송금 불산입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회사한테 맡겨 놓는 거예요. 회사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돼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도 미달에서 50원만큼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뭐 이걸 더 뭐 해주는 게 아니야. 뭐 네가 내년에 하든 뭐 10년 뒤에 하든 20년 뒤에 하든 네 알아서 해. 그죠? 내용연수 안에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법은. 세법은 내용연수는 그냥 우리가 삼각 범위의 요걸 뽑아낼 때 쓰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그죠? 우리 회계에서는 내용연수 5년이다. 그럼 5년 안에 뭐 정액법이다. 그럼 100원짜리를 20, 20, 20, 20, 20 여기 5번으로 감가상각 하잖아. 5년 안에 해야 되잖아. 그 회계에서는. 근데 세법에서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내용연수 5년이라고 해도 5년 안에 이 뭐 예를 들면 100원을 다 감가상각 안 해도 돼. 그냥 나중에 해도 됩니다. 네가 그래 그 송금을 늦게 인정받고 싶다면 네 알아서 해 라는 거예요. 그게 세법의 입장입니다. 그냥 상각 범위액을 계산할 때만 내용 연수를 갖고 와서 뭐 5분의 1 해서 한도 금액만 그 갖고 와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세법과 회계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법은 자율적으로 맡기려고 합니다. 감가상각에 대해서. 회사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만 초과하지만 말라고. 비용을 과다하게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세무조정이 없어요. 지금 말이 길어졌는데 세무조정이 없는 게 기본이고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여기 말했지. 한도 초과됐을 때 올해 초과분이 생겨요. 플러스 유보. 요거 어떻게 된다고? 내년 혹은 내후년 혹은 그 후년에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가 생긴 만큼 치고 들어가는 거야. 송금 산입으로. 아까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첫 해 한도 미달이 생겼다는 요 첫 해 한도 미달이 생겼다면 세무 조정할 게 없지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뭐 둘째 연도, 셋째 연도에 한도 미달이 생겼다면 뭐를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작년 혹은 그 작년 혹은 그 작년에 옛날에 한도 초과돼서 송금불산입 유보로 지금 자적의 표에 떠서 넘어온 게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그게 있다면은 올해 생긴 여유분을 한도로 송금산입 추인하면 돼요. 맞지? 그게 바로 밑에요. 보라색 말씀. 읽어볼게요. 보라색. 단 정기에서 넘어온 2월 된 상각 부인액이 있는 경우 유보 말하는 거 유보. 즉 요거 지우고 전기에서 2월 되어서 올해로 넘어온 상각 부인액은 여러분 유보 말하는 겁니다. 유보. 이 표현에 이제 익숙해지세요. 상각 부인액은 유보입니다. 감가상각을 하려고 했다가 부인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 보자면 상각이 부인된 거죠. 나는 회사는 감가상각을 100원 하고 싶은데 한도가 70원이니까 30원만큼 상각을 부인된 거잖아. 상각이 부인된 거잖아. 비용이 부인됐으니까 비용이 부인됐다는 말은 뭐다? 그만큼 자산은 커진다는 거예요. 원래 비용만큼 지금 자산이 작아지잖아. 회계적으로 말하자면 감가상각비 비용이 생기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생기죠. 그 감가상각 누계액이 결국 뭐예요? 자산의 차감 항목이지. 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여주게 되잖아. 그렇게 장부 금액을 작게 만들잖아. 결과적으로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냥 유형자산을 직접 없애는 거하고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라고 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적음으로 해서 그냥 그 회계를 보는 그 장부를 재무상태표를 보는 그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라고 했잖아. 회계에서 원래 취득원가는 이만큼이었는데 감가상각을 한 그 누계액들이 이만큼 나 있으니까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자, 지금 장부 금액은 밑에 있는 이만큼이구나.
취득원가는 100원이었는데 10원씩 3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서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은 3년도 말 기준으로 30원이구나. 그러니까 그 차감한 형식으로 빼면은 장부 금액은 지금 얼마구나? 70원이구나. 이런 정보를 주기 위한 거라고 했지. 근데 결과적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은 그냥 자산의 차감한 형식 계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차변에서 감가상각비가 일부 부인됐어. 100원이 아니라 70원만 인정됐어요. 결국 감가상각 누계액도 100원이 아니라 70원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작아지니까 어때? 그 원본이 되는 자산은 커지는 효과죠. 그죠? 그러니까 상각 부인액, 그 결국 비용이 부인된다는 거는 자산 측면에서는 자산이 커지는 거라고 결론이. 그러니까 그게 유보라고 유보. 여러분 지금 이거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잠깐 한 1, 2분 정도 막 회계 막 이야기하고 했는데 뭐 요게 기억이 잘 안 나시더라도 지금 이것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 상각이라고 하는 건 비용이죠. 그게 일부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잖아. 부인됐다는 거잖아. 비용이 부인됐으니까 원래 비용은 자산을 깎아내는 효과인데 그게 부인됐으니까 깎아내는 걸 덜 깎아내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세법적으로 표현하면 자산은 플러스 유보가 생기는 거지. 됐죠 여러분? 요거 잠깐 개념 설명을 했습니다. 정기에서 2월 돼서 넘어온 유보가 있다라는 표현이야 이게. 상각 부인액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둘 중에 하나로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를 해. 아까 전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까 위에 아까 여유를 보시죠. 한도 초가 30원이 처음에 생겼지. 그게 정기 2월 상각 부인액이 30원이 있었다고 해요. 맞지? 정기에서 넘어온 유보가 30원이야. 그 단기 한도 미달액이 아까 전에 요 첫 해 두 번째라고 해봐. 20원이야. 그럼 어때? 아까 말했죠? 이 상각 부인액은 미래에 없어질 건데 계속 없어지고 싶어 얘는. 틈만 나면 없어지고 싶은 거야. 미래에 계속 틈만 나면 거기에 틈을 메꿔 가지고 다 없어질 거야. 근데 30원이 다 없앨 수 없지 지금. 요 첫 해는 20원만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래 일단 너 20원만 사라져라. 한도가 있어야 그 중에서 그만큼 없앨 거 아니에요. 그죠? 한도 미달액. 올해 여유가 생긴 만큼만 없앨 수 있잖아. 그거를 그냥 식으로 표현한 거야 이게. 식이라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식을 이해하면 엄청 쉬워요. 그죠? 정기에서 넘어온 2월 삼각 부인액 유보가 30원이 있는데 이거는 틈만 나면 없어지고 싶어. 여유가 있으면은 다음에 다다음에 여유가 생기는 족족 나는 없어지고 싶은 거야. 20원 여유가 생겼어. 20원 없어져. 그럼 잔여 유보는 당연히 요 세무조정 송금 산입 20원 마이너스 유보하고 나면은 10원 남죠. 그것도 내년에 또 없애주는 거죠. 여유가 생긴다면은. 됐죠? 여러분 이제 제가 기초를 가정하고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좀 세법을 아시는 분들은 설명이 약간 좀 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올인원 강의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결산조정사 말씀드렸죠? 그지? 회사가 장부 그러니까 결산할 때 손익계산서라는 장부에다가 비용을 적어야 세법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지? 억지로 강제하지 않아. 세법은 결산조정사항이라고 되어 있다면은 감가상각비 이런 거 대표죠. 존중하는 거예요. 회사의 의도를. 그죠? 하지만 내가 정한 세법, 내가 정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2번 임의상각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강제상각제도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제도는 상각할지 말지 상각 여부, 상각 금액 얼마를 상각할지, 상각 시기 언제 상각할지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단 내용 연수 아까 전에 예를 들면 5년이지. 내용 연수 5년보다 길게 상각하는 것을 허용해요. 뭐 7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조금씩 나눠 가지고 하겠다. 길게 가겠다. 오케이야. 세법을 인정해. 하지만 여러분 뭐다? 내용 연수보다 짧게 상각하는 거는 허용하지 않으려고 해. 그치? 최소 5년은 걸려야 된다라는 거야. 세법 입장은. 세법은 내용 연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내가 뭐라 그랬지? 내용 연수 안에 너희 다 상각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잖아. 세법은 야 느긋하게 해도 돼. 네 마음대로 해라고 했지. 그렇다고 해서 그래 다 내 마음대로인가? 그럼 첫 해 난 전액 다 상각할 거야. 이러면 뭐에 걸리겠어? 한도에게 자연스럽게 걸리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법이 결국적으로 따져보면 세법은 최소 이 5년 동안 상각하라는 최소 연수야. 최소 연수. 최소 5년 동안에는 상각하고 더 길게 하고 싶으면 네 괜찮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결국은 이 말이었어. 세법은. 내용 연수보다 짧게는 안 돼. 상각 연수가 세법은 최소 내용 연수만큼은 해야 돼요. 나눠가지고. 그거보다 길게 하는 거는 됩니다. 됐지?
짧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한도 시부인에 당연히 거기 반영이 되는 거예요. 내용 연수를 가지고 와서 한도 금액을 잡으니까. 됐죠? 자, 여기 있죠? 세법상 내용 연수는 뭐 상각률의 결정 요소, 그러니까 한도를 계산, 한도를 요걸로 만든다는, 요게 한도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막 뭐 최소한의 상각 연수, 방금 말했듯이 내용 연수가 5년짜리면 야 최소 5년 동안은 상각해라. 뭐 7년 더 하는 건 상관없어. 세법이 말합니다. 7년, 10년, 15년에 나눠서 하는 건 네 자유야. 다만 5년보다 짧게는 안 된다. 네가 3년 뭐 예를 들어 3년에 하고 싶다고 상각을 많이 하더라도 나는 그만큼 초과분은 부인할 거니까 5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부인할 거야 라고 세법은 말하는 거죠. 됐죠? 그리고 3번 뭐? 잔존과액을 0으로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 제일 위에서 봤죠?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는 취득가액에서 뭐 잔존가액이 10원이다. 그럼 그럼 차감한 금액을 뭐라고 한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90원이 되잖아. 예를 들면. 그래서 이 90원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5년 정액법이다. 그럼 90원을 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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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원 이렇게 5년 동안 나눌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원래 무작정 취득가액에서 나누기 5 하는 게 아니라고. 잔존가액은 뭐야? 내용 연수가 끝나는 시점에 추정 잔존가액이 남아 있을 거야. 10원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5년 뒤에. 그러니까 100원에서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다섯 번 해봐요. 그럼 10원이 남죠. 당연한 거야. 잔존가액은 말 그대로 잔존해 있을 가액이거든. 내용 연수가 내용 연수가 끝났더라도 그 10원만큼의 가치는 남아 있겠지라는 거거든. 맞죠? 그래 그건 빼고 감가상각 하잖아.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특이점 뭐? 세법은 이 잔존가액을 0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당연히 100원이라고 하면 잔존가액이 0이야. 근데 얘를 5년 정액법이라고 해봐. 5분의 1이잖아. 그 20이죠? 맞죠? 그러니까 잔존가액을 0으로 보니까 그냥 결과적으로 취득가액에다가 그냥 바로 요거를 그 내용 연수분의 1을 한 거랑 결과적으로 똑같죠. 근데 알고 있어야 돼. 아, 잔존가액을 0으로 가정했기 때문이구나라는 거야. 됐지? 우리 무조건 뭐 잔존가액 생각 안 하고 뭐 취득원가에다가 뭘 곱하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회계에서 공부했잖아. 정액법이라고 하는 거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빼고 그거를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금액이라고 한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 그거를 뭐 5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눠서 매년 감가상각 하는 거였죠. 됐죠? 하지만 세법은 잔존가액을 0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취득가액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됐죠? 자, 여러분 근데 정률법을 상각률 요거는 여러분 알아만 두세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요 말 있죠. 정률법 상각률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한다 요 말이 있는데 자, 여러분 요거는 사실 모르셔도 크게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 회계 실무 중급회계 공부하실 때 우리 정률법은 정률이 주어지죠. 뭐 0.369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주어졌잖아. 근데 그게 도출해내는 산식이 따로 나오잖아. 교과서 보면은 좀 우리 루트 있고 막 이래가지고 내용연수 n 막 루트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쓰는 계산기로 도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 결과를 늘 그냥 주시거든요. 근데 보면 그 상각률에는 잔존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감가상각 정률법을 풀 때 딱 문제상 주어지는 0.369 이런 정률이 주어지는데 그 정률을 뽑아낼 때 내용 연수도 당연히 영향을 끼쳐 반영돼 있다고. 그 정률을 뽑아내는 산식 안에 내용 연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잔존가액을 0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 정률이 안 나와요.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정률법 상각률을 만약에 계산할 거라면 취득가액 5%로 해서 정률을 뽑아내라라는 건데 몰라도 돼.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 정률을 주거든. 알겠죠? 논리적으로는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잔존가액이 0이라고 하면 정률을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취득가액 5%로 해서 세법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0으로 하면 정률법에 정률이 안 나오니까 정률법 상각률을 뽑을 때 우리는 그 취득가액 5%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산식에 넣어서 정률법 상각률을 뽑아내겠다. 이 말이야. 방금 말한 거 몰라도 돼요.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정률법 상각률 얼마다 이렇게 주어질 거니까 참고로 들어만 두세요. 재밌죠? 자, 재밌다 치고 자 205페이지 보세요. 상각 방법의 선택과 신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되게 심플한 거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자, 여러분 회사가 세법 그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어. 우리 회사는요. 뭐 기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감가상각할 거고요.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가상각할 거예요. 이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 이 둘 중에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계와 건물로 나눠서 생각합시다. 기계는 여러분 뭐의 대표냐면 그냥 일반적인 유형자산의 대표예요. 대표적인 유형자산 그냥 기계를 쓰는 겁니다. 됐죠? 밑에 건물은 또 건물 그 자체로서 따로 이제 독립되어 있는 거고. 됐죠? 두 개로 나눕니다. 여러분 기계 그냥 일반적인 유형자산은 보세요. 신고할 때는 정률법인지 정액법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우린 이거 쓸 겁니다. 이렇게 정률법 혹은 정액법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하면 돼요. 됐죠? 그런데 만약에 무신고했대. 뭘 할지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가 경정을 하거나 지금처럼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찾아내서 적출사항. 그럴 때 어떤 금액으로 우리가 정답을 찾아낼 것이냐? 정률법이야. 기계는 무신고시 정률법이야. 신고했다면 정액법도 선택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잖아 지금. 무신고했으니까 정률법으로 하는 거야. 됐죠? 건물은 여러분 아주 쉬워. 그냥 신고할 때도 정액법으로밖에 못해. 무신고할 때도 정액법으로밖에 못해요. 외우세요, 여러분. 건물은 뭐라고 일단 이게 제일 외우기 쉽죠? 제일 밑에가 외우기 쉽잖아. 건물은 무조건 정액법. 여러분 요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건물이 있죠? 4층짜리야. 그럼 건물은 한 층의 높이가 다 똑같죠? 4분의 1, 4분의 1, 뭐 4분의 1, 4분의 1. 이거 뭐 특이하게 뭐 1층이 높고 이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우리는 건물을 볼 때 층별로 아파트라고 생각해봐. 건물은 그냥 한 층별로 다 한 층 한 층 다 똑같은 높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걸 떠올리시면 돼. 건물 아파트 떠올려. 그래 한 층 한 층 다 그냥 높이가 똑같네. 정액으로 해야겠네. 동일하게 매년 해야겠네. 정액법으로 한다. 여러분 뭐 실제로 이렇다기보다 그냥 이제 제가 암기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기 팁으로 어디 가서 건물은 뭐 그냥 이제 층별로 그냥 다 똑같은 높이기 때문에 정액법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알겠죠? 누가 그렇게 말하느냐고 제가 알려줬다고 하지 마. 그러면은 이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수업용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뭐 실제로 이런지 아닌지 모릅니다. 모르고 근데 그냥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암기하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외우자라는 거야. 건물은 그냥 모든 층이 높이가 똑같으니까 정액법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걸로 부끄러우니까 지울게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자, 정액법이고 자, 요거 일반적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기계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유형자산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신고할 때는 정률법, 정액법 중에 선택할 원래 신고할 때 권한이 있었어. 이 회사가. 근데 신고 안 했대. 뭘로 할지 신고 안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조사가 나오거나 그렇게 생겼어. 무신고실 때는 무신고시 상각 방법은 정률법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요거를 외우고 있어야 돼. 문제 나온다고. 예를 들면 특정 자산이 주어질 거예요. 보통 여러분 기계장치 많이 나와. 기계장치 무신고했다 그러면 정률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따가 제가 설명할 건데 정률법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정률법을 할 줄 알아야 돼. 정률법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 기계장치의 정률법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차분히 해주시죠, 찬아씨. 자, 여러분 잠깐만요. 즉시상각의제. 자, 여러분 여기 즉시상각의제까지 조금 하고 잘 나갈게요. 자, 여러분 즉시상각의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뭐 앞쪽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네요. 앞쪽에서 뭐 법인세 수업하다가 잠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쭉 들으신 분은 기억날 거야. 뭐 저 친구가 어디서 했구나라는 말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어요. 감가상각비 뭐 나중에 할 건데 지금 잠깐 맛만 보시죠라고 하면 설명하고 나중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게 조금 여러분 길어지니까 영상을 나누겠습니다. 어차피 감가상각비는 갈 길이 멀고 하기 때문에 나눠서 가겠습니다. 쉬셨다가 다음 영상에서 즉시상각의제 함께 공부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